박준영 변호사께서는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나요? 예, 제 인생을 바꾼 사건. 저희 첫 재심 사건인 수원 노숙소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 예, 근데 사실 노숙소녀가 아니었거든요. 집을 가출한 지는 한 2, 3일 정도 된 아이였고, 근데 그 아이의 이제 행색이 좀 지저분해 보여서 그 초동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규정 지어버렸고, 실제 신원은 예, 신원은 밝혀졌습니다. 네. 15살의 아이였고 지적 장애가 있었고 또 시각 장애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가요?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4년이 됐습니다. 2007년 5월 14일 그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네. 여자아이의 시신이 교정 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경기도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심하게 폭행당한 10대 소녀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이 학교 교실 건물 바로 옆 화단에서 여고생으로 보이는 10대 소녀의 시신을 학교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머리와 얼굴, 발 등에 심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누가 죽인 거지도 밝혀야 될 사실이지만 이 아이가 누군지를 또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 너무 어려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없었고, 당시 경찰은 아이의 행색을 보니까 약간 지저분해 보여서 수원에서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수원역에 가서 그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탐문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노숙인으로부터 이 아이가 이틀 전에 여기서 폭행당한 아이 같다. 근데 사실 이틀 전에 폭행 사건이 있었지만 그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이 그 제보를 너무 섣불리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틀 전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노숙인 2명을 잡았고, 그 노숙인 2명이 또 공교롭게도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적 장애가 있고 노숙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 보니까는 참 너무나 쉽게 자백을 했죠. 그 지적 장애가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각 장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 있어서 그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죽은 아이가 이틀 전에 자기가 때린 아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백을 하게 됐고, 한 사람은 뺨 2대 때렸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끝까지 때려서 이제 죽게끔 했다 해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그 2사람에 대한 형사 재판은 그해 가을경에 다 끝나요. 2007년 가을경에. 자백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사건이다 보니까는 본인이 이틀 전에 저질렀던 사건과 빗대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꼬맹이 둘도 함께 있었다라는 진술을 자백 과정에서 섞어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건의 내용이 어떻게 알려지냐면은 그 2명의 노숙인과 밝혀지지 않은 꼬맹이 2명이 합세해서 그 아이를 때려 죽인 걸로 그렇게 사건이 결론 지어졌고, 그렇게 소문이 퍼졌던 거죠, 수원 역사에. 이 아이들도 범인이다라는 그런 어떤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제보를 받아서 이제 그 검사가 수사를 진행했고, 아이들이 하나씩 잡혀갔고, 그 아이들 다 학교 안 가는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아이들이었죠. 그 아이들이 이제 자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했거든요.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의 범인이 더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결과 18살 최모근 등 5명이 폭행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당시 수원역 근처에서 김양에게 돈 2만 원을 훔쳐갔냐고 추궁한 뒤 근처 학교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고,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나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한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것이고, 이미 형이 확정되었던 그 노숙인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무죄 판결 받았어요. 예. 그럼 다 7명이 결과적으로는 다 무죄 판결. 다 무죄를 받은 범인이 사건이 없는 건가요? 결국? 못 잡은 거죠. 못 잡은 이 사람들은 거죠. 진범이 아닌 거죠. 네. 저는 일단은 7명이 자백했다는 사실이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물리적인 어떤 강요나 고문, 참기 힘든 어떤 폭행이나 이런 협박도 없었는데 이걸 설명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왜 자백을 하죠? 자백 왜 하냐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앞에 있는 검사, 이 추궁하고 있는 검사는 수사관이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그나마 나한테 나은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자포자기 상태에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또 일단 이 순간만 좀 빨리 모면하자. 다른 아이들이 자백했다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이미 자백했는데 너 혼자 자백하지 않으면 니만 더 불리해져. 그런 기망도 있었고.
벌을 줘야 될 상태인지 아니면은 순간적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교육하고 교화해야 될 사람인지 그 판단을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냐. 그래, 그러면 안 돼. 너 큰일 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자백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자백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고 자백만으로 유죄를 자꾸 인정하게 되면 자백을 강요할 거 아니에요. 고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자백을 했으니 보강을 해준 거네요. 자백이 5명의 자백이 다 이렇게 쇠사슬로 연결되듯이 연결되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백의 진실성은 나머지 4개의 자백으로 뒷받침되고 이 자백의 진실성은 또 이렇게 뒷받침되는 거죠. 그런 사슬 구조가 돼버린 이 거죠. 사건은 영상 녹화가 있었기 때문에 영상 녹화와 조서를 비교할 수 있었거든요. 비교해가지고 무죄가 밝혀진 사건인데 조서만 보면은 범인 맞아요.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사건 현장의 모습과 아이가 죽은 아이가 발견된 장소를 설명을 다 해요. 근데 영상 녹화를 보면 그런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다 거의 대부분을 검사나 수사관이 미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일 새벽 2시 30분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장소는 그 고등학교 분단 건물 바로 앞에 있는 화단 옆에거든요. 그렇게 이제 알면 조서가 진짜 그 뉘앙스 전달이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사관이 이제 그 조사받는 사람한테 그때 시체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버렸죠. 몇 월 며칠 어디 가서 어디 한 거죠. 딱 묻고 그럼 대답을 그냥 예 했잖아요. 그럼 이제 조서에는 시체를 어떻게 유기했나요? 아 이래 본인이 그걸 다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해요. 그게 너무 다르잖아요. 답을 많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죠. 했는데 예 한 거랑 어떻게 유기했나요 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랑은 완전 다른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죠. 우리 심의관이 말씀하신 대로 A가 수동적으로 답변을 하면 그걸 아이들의 적극적인 진술로 왜곡을 하고 이제 자백이 사실상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컬러 사진 이런 게 있잖아. 요걸 넘어갔다고 사진을 보니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낮은 철책문을 넘어서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이죠? 사실 저는 굳이 검사가 이렇게 수사를 했다라고 내가 법정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백의 모순이 많고 다른 증거에 의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안이하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유죄가 나와버린 거예요. 1심에서. 실형이 나와버렸고. 그래서 이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안 되겠다. 이 영상 녹화를 다 복사해서 이걸 다 녹취를 해가지고 조서랑 비교를 해야겠다.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걸 속기사님한테 맡기려면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요. 사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속기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의 위법 수사를 밝히는 거였거든요. 부담이 됐을 텐데 그냥 무료로 했어요. 얼마 전에 유퀴즈 나오셨. 유퀴즈 언더블럭에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네, 법인날 특집으로. 변호사님이 이걸 무료로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녹취는 제가 해드리겠다고. 또 하나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아이들 녹취를 진짜 한 달 이상 풀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런 어떤 속기사님의 노력이 전혀 부각이 안 됐었습니다. 그냥 무죄 받으면 변호사의 공로로 다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야, 이 얘기를 한 번 더 또. 한 번만 더 하고 싶던 거죠. 또 TV 애니이기 때문에 자료 영상을 구입하는데 따로 비용도 들지 않을 것 같고. 와, 역시. 이러니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예, 우리 속기사님 윤병임 속기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유퀴즈 언더블럭에 나왔다는 거 자료 화면으로 반드시 좀 활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이 너무 좋거든요. 아, 좋으세요? 네, 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 일이 딱 맞으시네요. 딱 맞아요. 또 속기사님 말고도 도움 주신 더 분이- 있죠, 더 있죠. 네, 더 얘기해 주세요. 국선 변호사 한참 많이 할 때였거든요, 제가. 네. 국선 재벌이라고 불릴 때였습니다. 재벌이었어요, 제가. 와, 정말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재벌이라 했겠어요? 근데 이 수원 사건이 들어왔던 거예요. 2008년 1월에
보니까 기록량도 상당히 많고 또 애들 다 자백했다는데 관심 바뀌었어요 저는요. 근데 경기도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찾아왔었어요 저를요. 그 아이들이 가출한 상태에서 그 상담 지원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했던 거예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범인이라고 생각하냐고. 살았지만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고. 하나이가 그렇게 쓴 거예요. 믿어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 좀 억울한 것 같다고 사건을 봐달라고. 근데 제가 좀 꾀를 부렸죠. 뭐 다른 사건도 해야 되는데 자꾸 찾아오니까 선생님들 퇴근 후에 매일 저희 사무실로 출근하시라고 좀 각자 검토를 좀 해보시라고. 일을 주신 거네요. 네, 각자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정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어떤 진술 내용을 그냥 도표로 그냥 분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모순점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표를 나중에 또 이제 제가 꼭 작성한 것이냐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었습니다. 부도덕합니다. 네,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했죠. 이 선생님들이 6시에 퇴근해가지고 사무실로 출근해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몇 달 동안 그렇게 일했어요. 대단하시네. 또 이 아이들이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범인이라면은 수원역에서 그 죽은 아이를 데려가는 장면이 찍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고 선생님 사진을 다 찍어갖고 수원 역사의 CCTV가 어디인지를 다 도면에 다 그려왔어요. 사진도 찍어. 현장 선생님들이 아닌데 보통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제 막 다 자료를 갖다 주니까 이제 그제서야 제가 이제 이 사건이 정말 억울한 사건이구나. 야, 이 사건 해결하면 진짜 내가 진짜 유명해지겠다. 막 그 생각, 진짜 유명해지겠다. 막 그 생각했어요. 굉장히 공명심이 크신 우리 이런 선생님들이 다 하셨는데. 이런 선생님들 다 했는데. 이런. 저는 앞에 얘기했던 청소년 범죄 얘기에 이런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계신다는 게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 당시에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이런 얘기 있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선생님들이나 변호사가 계속 증거도 수집하고 응원도 해주고 이런 걸 겪으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를 믿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건 경험하지 않았겠냐. 그분들도 사실 부각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만 부각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미 다 누릴 거 누리셨으니까 이제 저 다 누릴 거 누려가지고 마음의 빚을 청산하시러 말씀 없다 나오셨구만요. 다 알려주셔야 될 만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사건 속 사람들 얘기가 사실 드라마고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제가 하나 좀 걱정스러운 건 이런 얘기들이 은근히 변호사님 본인을 더 띄우기 위한 그림이 아닌가. 그렇죠. 왜 걱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셈이 나는지. 이 사건에서는 결정적으로 그 무죄 증거가 뭐였냐면 죽은 아이의 사망 원인과 사망 추정 시각이었습니다. 사실. 사망 원인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죠. 근데 우리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하다가 이제 이거 인터넷 쳐보기도 하고 했더니 이게 쉽게 안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법의학자분들 여러 명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딱 한 분이 응해 주시더라고요. 누가 응해 주셨냐면은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님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증언 때 서주셨어요. 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이 자백 내용은 뭐였냐면은 5월 14일 새벽 3시경에 수원역에서 죽은 아이를 만나서 고등학교까지 걸어갔고 새벽 3시 40분부터 폭행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는 것은 서서히 진행된다는 원인의 관점에서 보면 새벽 3시 40분에 폭행이 시작됐는데 7시에 죽어?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각도 측정을 해보니까 전날에 사망한 것 같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법의학적으로 판단이 됐었거든요. 법의학적 관점에서의 도움이 또 있었어요. 그 당시에. 2심 판사가 결국 무죄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2심 판사가 어떤 마음으로 저걸 뒤집었을까? 왜냐하면 7명이 다 자백하고 있었던 사건을 여러 정황만으로 틀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뒤집을 만한 정황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뒤집지 말아야 될 정황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생각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법의학적 관점에서 공익한 게 굉장히 주요했던 거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무리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정말 이미 형이 확정된 2명 중에 1명이 끝까지 번복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1명이 2심에서 번복했습니다. 아.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벌금 200만 원 받고 끝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히 여기서 또 번복해버리면 따님이 빠져나왔는데. 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번복을 안 했었어요. 제가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2심 법정에서 계속 추궁했어요. 모순을 계속 추궁했는데 끝까지 번복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검사의 주장에 맞춰서 계속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시가 넘어가고 그럼 진짜 승산 없는데. 그때. 승산 없는 게임이었는데 재판장이 이제 조희대 부장판사였거든요. 그분이 대법관 하신 분인데 다 포기했어요. 저는 진짜 포기했는데 마지막에 그 나지막한 목소리로 편하게 직권신문을 했습니다. 나는 추궁을 하는 신문을 했거든요. 재판장님은 친구가 되어 주더라고요. 신문을 해나가니까 어느 순간에 고개를 축 숙이고 있다가 눈이 빨개져가지고 고개를 들면서 판사님 말이 맞아요라고 해버렸어요. 번복해버렸어요. 근데 판사님이 번복시켰는데 이게 지적 장애인의 번복이고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 진술하던 걸 갖다가 딱 한 번 번복한 거다 보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다른 판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판사님이 판결문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봤다. 이 사람의 진술 번복은 지적 장애나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 이 진술 번복은 아주 자연스러웠고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진술 번복의 어떤 신빙성이나 임의성에 대해서 문제 토를 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판결문에 써버렸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딱 무죄로 확정지었죠.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됐던 7명이 모두 누명을 벗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해서 진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뒤이어 작년 10월엔 정 씨가 어제는 마지막 피의자 강 씨까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꼭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의 어떤 사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거죠. 변호사한테만 주목을 해요. 변호사만. 변호사가 무죄 받은 걸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 수원 사건은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그 노숙인 재심은 노숙인을 돌보던 신부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누구를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인공. 사실 수원 사건의 주인공은 사실 그분들이었습니다. 뭔가 선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라고 해야 될까? 우리 안전망이라고 뭐 경제적 안전망, 제도적 안전망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도 없나? 꽤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제는 있어도 그만 얘기하시고.